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의 고통을 견뎌낼 힘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다짜고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들 행복하고 싶고 모두들 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주어진 삶을 어떻게든 좋은 삶으로 만들어 보려고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요. 저 또한 멋진 삶은 아니더라도 웃는 인생을 살고 싶어 참고 노력했던 평범한 20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유독 저에게만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는 채 이 세상에 던져진 아이였거든요. 제 인생의 첫 시작은 시골 깡촌 구석진 곳의 어느 보육원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러 아이들과 엉겨붙어 부대끼며 잠을 자고 소시지 하나, 김치 몇 조각, 건더기 없는 국물에 끼니를 때우며 자랐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같은 보육원 친구들과 학교에 다니며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부터는 아무리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저마다 급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해서 미술 선생님이 절 많이 아껴주셨어요. 선생님께서도 제 처지를 아시다 보니 어느 날은 저를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진아,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려봐. 선생님이 봐줄게.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저희 반에 미술을 전공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눈에는 미술 선생님의 관심을 사는 제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엄청 더운 여름날, 학교 건물이 햇살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든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물통을 팍 하고 걷어차는 겁니다. 마, 네가 미술 애인이가 맨날 그림 그리고 둘이서 뭐 하는데?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다름 아닌 그 녀석이었습니다. 물통을 발로 차는 바람에 교복에 온통 물감물이 들고 그림을 그리던 스케치북은 엉망이 되었죠. 저는 입을 꼭 다물고 그 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아니면 왜 둘이 붙어 만나는데? 네 그림은 봐줄 게 없어서 쌤이 안 부르나 보지. 뭐? 이게 진짜? 녀석은 제 분에 못 이기는 듯이 이미 엎질러진 물통을 한 번 더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입시학원에 갖다 붙는 줄 아나? 네가 내한테 될 것 같아? 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게 미술한다고 꼴값을 떨고 있네. 그 길로 저는 그 녀석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이 정말 아프더군요. 그 녀석 얼굴엔 피 한 방울 안 나는데 제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몇 대를 때린지 모르겠어요. 속이 후련하면서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 녀석의 부모님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네가 우리 아들 얼굴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 선생들은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멀쩡한 애 얼굴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습니까? 아이고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도진이 네 빨리 죄송하다고 안 하나?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외면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은 연신 녀석의 부모님에게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녀석의 아버지는 이지영 미술협회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가 녀석을 때렸으니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자식 사과받아 뭐 하겠어요? 듣자 하니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쥐뿔 없다면서. 난 깡패 자식 사과는 안 듣습니다. 여기 미술 선생이 누구요? 아, 예. 김 선생, 얼른 이리 와서 인사드리게.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수입니다. 당신이 이 학생 개인가에 해준 그 선생이요? 아니 교사가 그래도 되나? 여기가 학교지 과외학원입니까? 안 그래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원래 저희 김 선생이 그런 선생이 아닌데. 김 선생, 얼른 사과드려. 교장 선생님께서 다그치니 선생님은 고개를 한참 깊숙이 숙이시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저는 상담실에 혼자 남겨져 반성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흰 백지 위에 무엇을 잘못했다 작성해야 할지 몰라
연필만 빙빙 돌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미술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선생님께서 대뜸 제 말을 가로채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날 보육원으로 돌아가서 엉엉 울며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집불 없다는 말이 그때는 세상을 뭣도 모르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더라고요. 학교를 다니고 배움을 얻으면 뭐하나. 난 다른 아이들과 울타리가 달라 시작점도 다르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먼저 보육원을 떠난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에 듣던 바로는 돈도 꽤 잘 벌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형은 정말 할 수 있겠냐며 잘 생각해보고 내일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고민도 하지 않고 보육원을 떠나 형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쥐색의 양복을 차려입은 형이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수염도 자랐더군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저도 빨리 돈을 벌어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너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왔어? 아니 몰라. 근데 공부해서 뭐 할 거 있어. 돈이나 벌게 해줘. 일단 네 눈으로 봐. 그때 가서 결정해도 안 늦는다. 형은 저를 데리고 어두운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밤거리에는 가로등 대신 화려한 간판들의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어요. 형이 멈춰선 곳은 나이트클럽 앞이었습니다.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는 형을 지나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양복을 입은 다른 아저씨가 저를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곱비리 아니야? 제 동생입니다. 심부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이 준 옷을 입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나이트클럽 앞 골목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요.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면서 저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올라갈 수 없다고. 여기가 내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어느덧 군대 갈 나이가 되어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해서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리가 싹 허물어지고 없더라고요. 휴가 때까지만 해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형도 전화번호를 바꾼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골목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세상에 다시 한번 버려진 기분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라도 해봤어야 했는데 외로운 군 생활 끝에 그나마 의지했던 형마저 도망가고 없다는 생각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거리를 걸었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반복했었죠.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려는 순간 지나갔던 경찰이 차를 멈춰 세우고 제게로 달려왔어요. 선생님, 위험하니까 일단 내려오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경찰관을 쳐다봤습니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짙은 두 눈썹을 한껏 아래로 내리며 웃어 보이셨어요. 직전까지만 해도 무덤덤했던 제 마음이 울컥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고개를 다시 돌렸습니다. 짙은 회색빛의 강물이 다리 아래로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지금이 밥때인데 안 드셨으면 저랑 같이 드실래요? 싫으시면 저 먹는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절대 쳐다보지 않겠다는 마음과는 달리 그 경찰관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햄버거 포장지를 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저는 하필이면 사는 동안 햄버거 한 번 못 먹어보고 살았을까요? 독심술이라도 하는 듯한 경찰의 행동에 그만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선생님, 제 팔 잡으세요. 어서요! 제가 도로변으로 풀썩 주저앉아버리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햄버거를 땅에 던지고 뛰어와 저를 안아버리더군요. 도대체 왜 지금 햄버거를 드세요? 왜? 다리에 풀려버린 힘이 목구멍으로 옮겨가기라도 한 건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엉엉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대기하고 있던 다른 경찰과 함께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셨어요. 그대로 경찰서로 향할 것 같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저를 태운 차는 어느 한적한 해변에 세워졌습니다. 선생님, 내려서 같이 드세요. 저 안 먹습니다. 박순경. 박순경은 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와. 햄버거는 나 혼자 먹게. 선생님, 그럼 일단 내리시죠. 지금 밖에 석양이 엄청 예뻐요. 박순경, 선생님 문 열어드려. 박순경이라는 사람이 조수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제가 내릴게요. 부축하려 드는 박순경을 밀어내고 차 문 밖으로 어깨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저 멀리 수평선 끝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깨만 내민 채로 어설프게 걸터 앉아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제 옆으로 와 맨바닥에 그냥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햄버거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난 통 밥을 급하게 먹는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노을 지는 거 보면서 먹으면 눈이 바빠서 씹는 속도가 느려집디다. 사실 그렇게 예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라도 앉아 있으면서 한숨 돌리려는 핑계지 뭐. 선생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어려 보이는데. 23이요. 23?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랑 동갑이구만. 아우, 배부르다.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괜히 2개나 사서 버리게 생겼네, 아깝게. 저 그러지 말고 하나 들어요, 응? 여기. 아저씨는 다른 햄버거 포장지를 뜯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한 입밖에 먹지 않은 햄버거를 손에 들고 더 베어 물지도 않고 연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멀리 수평선을 봤다가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막 흐르는 줄도 모르고 씹으면서 계속 베어 물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저씨는 걱정하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더 차오르는 겁니다. 제 얼굴이 아마 가관이었을 거예요. 아니,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가 그래? 네,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햄버거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이 맛있는 걸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에휴, 내 인심 썼다. 감자튀김도 양보할 테니까 천천히 먹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감자튀김을 마구 집어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난 왜 그동안 한 번도 먹지 못했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그제서야 아저씨는 웃음을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따뜻함에 홀려 저는 물어보지도 않은 제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렸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간간히 물티슈와 콜라를 손에 쥐어주시기만 하셨어요. 아저씨, 저 오늘 죽으려고 하길 잘한 것 같아요. 햄버거 잘 먹어놓고 딴소리 하는겨? 네, 죽으려고 해서 아저씨가 저 햄버거 주셨잖아요. 아이고 참나. 오케이, 그럼 한번 악착같이 살아봐요. 내가 햄버거만 사주나 소고기도 사주지. 그러고는 제 어깨를 2번 툭툭 쳐보시더니 대뜸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강훈아, 아버지다. 내가 아는 아들이 하나 더 생겼는데 내일 니한테 보낼게. 같이 운동 좀 해라. 이렇게 말라가지고 힘이 없어서 세상 독하게 살겠나 싶어서. 우리 아들이 강호동보다 더 큰 덩치야. 걔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쪽처럼 깡깡하게 말랐었어요. 운동해서 힘이 생기니까 고마 사람이 달라지는데 당장 내일 할 것도 없는데 햄버거 값 한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 다니는 운동장 나가봐요. 자, 내일 우리 또 봐야 하니까 이름하고 연락처. 서도진입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허, 요즘 세상에 핸드폰이 없어 불편해서 어떡해. 우리 서도진 씨 핸드폰도 사고 취업도 하고 이 세상 살만한 거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내일 그럼 아침 9시까지 이 앞으로 집합? 집합하는 우렁찬 목소리와는 달리 아저씨는 너무나도 다정하게 손가락을 걸며 약속하는 모양을 취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핸드폰도 사고
취업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당장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어디 가서 잘 데도 없는데 말이죠. 주머니 속 1,000원짜리 3장을 꼭 쥐고는 알겠습니다 하고 차에서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거 내 오늘 전 재산인데 도진 씨 잠도 자고 샤워도 좀 해야 하니까 일단 빌려줄게요. 대신 우리 약속했다. 나 믿고 내일 꼭 여기로 와요. 알겠지요? 그렇게 아저씨는 경찰서로 돌아가셨고 저는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누우니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그냥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없던 일이 될 것만 같은 불안감으로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새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저씨를 만나 아저씨네 아들이 있다는 운동장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해보니 그곳은 운동장이 아니라 아주 넓은 실내 운동시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운동기구들이 있었고 모두가 자기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하는 듯 보였어요. 아저씨는 다시 근무를 하러 가셨고 저는 강호동을 닮은 아들분과 둘만 남겨졌습니다. 다른 건 아버지 통해서 다 들었어요. 일단 저처럼 되려면 먹는 것부터 잘 챙겨 먹어야 하거든요. 오늘 제가 먹는 도시락 2배로 싸왔으니까 같이 먹고 운동하기 전에 여기서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바닥 청소, 샤워실 청소하면서 저녁까지 계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송강훈, 나이는 26. 나도 여기 사장 아니고 직원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월급은 매달 15일에 들어와요. 우리 사장님 빡세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어 보니 여기서 3달 정도 잠시 일하면서 용돈 벌고 운동 배우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할 수 있도록 아저씨께서 따로 배려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는 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살짝 불편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인생 처음으로 마음에 빚을 진다 라는 감정을 느껴본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인생 처음 기분 좋은 빚을 지고 그 어떤 하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또 수건을 개고 남는 시간엔 강훈이 형과 운동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뭔가가 되기 위해선 세상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가량 시간을 보내고 나니 첫 월급날이 되었고 저는 그 돈으로 보증금 없이 몸만 누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새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아저씨가 계시는 경찰서로 갔어요. 그때 치킨을 사서 걸어가던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잊은 지 오래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성취감을 다시 느껴보았거든요. 아저씨께서는 처음부터 그랬듯 덤덤하고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런 걸 왜 사왔냐며 한박 웃음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편의점 알바를 갔는데 아저씨가 근무를 마치시고 편의점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이 오는가? 아직은 모르겠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취직하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오호, 그래? 어떤 곳인데? 저는 보관해 두었던 팸플릿을 아저씨께 보여드렸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쓰여진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아저씨는 회사 좋네 하며 남은 캔맥주를 한 입에 털어넣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어줄 테니까 너는 그걸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다. 도진아, 이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웃을 일이 생기니까 불안함도 생기지? 살아보니까 불안한 만큼 절실해지더라. 네가 딱 멋지게 그려놓은 상상, 결국엔 네가 현실로 바꿔놓을 거야. 내가 사람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보거든. 저는 그날 그렇게 또 아저씨께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런 말은 누가 저한테 직접 해주지 않고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믿어줄 테니까 해내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수없이 되내며 약 1년 동안 아르바이트와 인테리어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학원도 가고 자격증도 따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지원한 인테리어 회사, 드라마처럼 합격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아저씨를 아버지라 여기고 강훈이 형을 친형이라 생각하며 자주 찾아뵙진 못해도
매일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며 지냈습니다. 입사한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고 처음 하는 일이라 잔실수도 많았지만요. 차츰 적응해가며 시야를 넓혀가니 욕심이 나는 것도 많았어요. 우선 성실부터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3년 정도 팀장님 밑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입사 후 저의 마음속 목표는 팀장님의 훌륭한 오른팔이 되자 이었거든요. 팀장님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하나라도 더 챙기고자 했습니다. 혹시 미우새라는 말을 아시나요? 미운 우리 새끼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저의 별명이 질무새였습니다. 질문 많은 우리 새끼라고 회식 자리마다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기억이 있어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니 저도 더 열심히 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저의 열정을 높게 사주신 팀장님께서 3년 만에 저에게 첫 프로젝트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제가 처음 만났던 의뢰인은 정년 퇴직을 하신 부모님을 위해 집을 선물하는 두 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의뢰인은 제게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도 집도 없이 자라왔다 보니 항상 집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집의 울타리가 제 손에서 탄생한다니 벅차올랐습니다. 의뢰인의 따뜻한 사연과 어르신들의 취향을 최대한 녹여 그렇게 저의 첫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적한 해변 근처의 조용한 마을이라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들리던 파도 소리가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첫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에는 생각보다 기쁘지 않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서운함보다는 기쁨이 자리 잡았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돈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자마자 저는 아저씨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결국 괜찮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하시는 아저씨를 억지로 차에 모시고 강훈이 형과 셋이서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가 점심밥으로 이런 곳에 와서 한우를 구워 먹기는 또 처음이다. 많이 드시고 식사 후에는 저 앞에 있는 카페로 가서 커피도 마셔야 해요. 오늘 일정이 빠듯합니다. 도진이 악착같이 잘 살면 내가 소고기 사주기로 했는데 어찌 내가 얻어먹고 있네. 카페 가면 커피는 내가 사마. 그건 곤란합니다, 아저씨. 커피는 강훈이 형이 사기로 했거든요. 그냥 저희가 모시는 대로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세요. 아이고, 이놈들이 나 참. 그날 그렇게 셋이서 함께 맛있는 소고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숲길도 함께 걸으면서 문득 이런 게 가족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저씨나 강훈이 형에겐 부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금방 지워버린 생각이지만요. 짧지만 마음 가득 행복을 채우고 돌아올 수 있었던 여행. 그 후에 저는 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맨날 사람들 소리, 사이렌 소리, 시끄러운 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숲에 오니 참 좋네. 조용하고 풀네음도 좋고 새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았나 싶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같이 오자. 알았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숲을 아저씨에게 선물할 수만 있다면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후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가끔 제가 가진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관련된 공부를 더해서 학위를 땄어요. 더 성공해서 아저씨에게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학위를 따니 더 좋은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고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하고 모아둔 돈과 팀원들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저만의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 거죠. 업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기존 의뢰인들의 소개를 받아 무리 없이 프로젝트들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과 만나 밤늦게 고깃집에 갔는데 고깃집 TV에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모 씨가 앙심을 품고 경찰이 살고 있는 자택에 보복성 방화를 저질러 범행 1시간 만에 인근 가게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부산 진구경찰서. TV에 나오는 경찰서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안함이 앞서더라고요.
당장 아저씨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강훈이 형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결국 전 그대로 경찰서에 뛰어갔어요. 경찰서는 이미 난리였습니다. 경위님은요? 도진아, 지금 경위님 병원에 계신다. 안 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계신다는 병원으로 또 뛰었습니다. 형! 도진아, 아버지가... 아저씨는요? 어디 계세요? 지금 수술실 들어가셨다. 근데 정말 너무 많이 다치셔서. 아저씨께서는 근무를 마치고 집에 누워 쉬시다가 깜빡 주무시게 됐는데 범인이 열려있던 창문 틈으로 불을 지피고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2년 전 아저씨에게 붙잡혀 깜빵살이를 하고 이달 막 출소했다고 하더군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건지 수술을 끝마치고 나온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저씨는 또 언제나 그랬듯 덤덤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 잘 키워놨으니 이제 내 고만 일하고 쉬라고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밥은 먹었나? 아저씨는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더 이상 근무를 하실 수는 없는 상태라 결국 은퇴를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아저씨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가 좋아하셨던 녹음이 푸르고 산새가 지저귀는 조용한 숲속 마을에 전원주택을 지어드리기로요. 비록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을 전부 털어서라도 아저씨를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만 같아 또 부담스러워하실 아저씨를 너무도 잘 알기에 철저히 비밀리에 집을 지었습니다. 좋아하셨던 석양이 지는 모습을 실내에서도 잘 보실 수 있게 큰 창을 내어드리고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에는 커다란 백목련 나무와 수양 단풍나무를 심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게 했어요. 공사가 완료된 후 드디어 아저씨를 모시고 여느 때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아저씨를 위한 새 집으로요. 새 집을 보여드리기 위한 위장 여행인 셈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걷다가 주택이 지어진 마을로 향했습니다. 잠시 구경하다가요 하고 자연스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집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 독채 펜션 뭐 그런 거냐 하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아저씨는 목련 나무 앞에 서서 줄기를 만지며 주위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아저씨, 사실 제가 큰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네가 무슨 사고를 쳐? 그럴 애가 아닌데. 인생을 매 순간 어려운 사람 도우시고 나쁜 사람 잡으며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집이 불타고 다치기까지 하셔서 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아저씨, 저 죽으려고 강물에 뛰어들려던 날 데려가 주셨던 바닷가. 그때 함께 봤던 석양이 저를 지금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했어요. 그날 이후 저의 모든 인생은 아저씨가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이제 충분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아저씨께 제 행복을 나누어 드리고 싶어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남은 인생 좋아하는 풀네음 맡으며 새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아듣게 얘기해봐라. 지금 서 계신 이 마당이 이제 아저씨 집입니다. 제 선물이니 받아주셔요. 이게 무슨... 나는 안 된다. 못 받는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단 말이고. 너한테 내가 이거 무슨 자격으로 받아. 내가 무슨 염치로. 너 살거라. 난 안 돼. 네 인생 네가 살았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런 걸 받냐? 어서 가자. 부산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아저씨. 그럼 오신 김에 집안에 구경이라도 하고 가세요. 저 정말 힘들게 지었어요. 구경이라도 같이 해주세요. 아저씨의 성격을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흔쾌히 집을 받아주시리라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역시나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에 일단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머뭇거리시면서도 저의 부탁에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말없이 집 내부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아저씨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다가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부탁드렸어요. 아저씨, 저 집 진짜 잘 지었죠?
여기 그냥 두기 아까우니 앞으로 별장이다 생각하고 매년 휴가 때 저희랑 오시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집은 참 멋지게 잘 지었네. 근데 도진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아저씨, 저 돈 잘 벌어요.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 사장입니다, 제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마음을 담아 지은 집 많이 예뻐라 해주시고 온기도 주시고 해주셔요. 그해 여름 저희 셋은 다행히도 그 집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짧았던 1박 2일이 끝나는 날 아저씨께서는 저의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시냐 여쭙지 않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도진아.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우리 집이다, 도진아. 우리 집이라는 세 글자에 한참을 아저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가, 강훈이 형이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분들이 저의 가족이니까요. 아저씨는 그렇게 며칠을 더 머물고 싶으시다며 부산으로 함께 돌아오지 않으셨고 며칠 후 강훈이 형을 통해 나머지 짐들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시곤 그곳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아저씨로 인해 멋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고 앞으로도 멋지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준 멋진 사람, 아저씨.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엔 당신께서 저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백해봅니다. 아버지, 저에게 인생이라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도 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